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여기 와서 뭔가를 듣고 이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가 디지털 시대와 e스포츠, 특히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라는 게 오늘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와 계십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거고요. 게임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하실 텐데요. 이따 제가 중간에 뭔가 잠깐 여쭤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우리은행이 롤에 대한 호언을 하기로 했다고 아까 도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1년 전입니다. 2007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변화라는 게 기술 혁신의 변화한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특히 2007년에 1월 9일에 뭐가 나왔냐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아이폰이 딱 11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K뱅크도 없었고 카카오뱅크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 K뱅크가 특히 카카오뱅크가 등장해서 1개월 만에 200만 원 모아버리니까 기존의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업무나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 쓰고 있는 카카오톡, 우리은행에서 위비통을 만들었죠. 제가 왜냐하면 제 메인 메인뱅크가 우리은행이거든요. 제 모든 계좌라든지 이렇게 전부 이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통합되어 있는데 보니까 위비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7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배달민족도 없었고요. 쿠팡도 티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유저로 들어와 있는 모바일 게임도 없었습니다. 아니팡도 없었고 불과 11년 전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특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어떤 배달에 대한 어떤 이커머스 앱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 이런 걸 못 쓰게 하면, 없애버리면 아마 이 굉장한 사회적 충격이 있고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아이폰의 등장에서, 즉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기술 혁신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이걸 이제 아이폰을 소개할 때 보면 너무나 재미있게도 그 이제 아이폰을 소개하는 첫 아이폰을 소개하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스티브 잡스가 이걸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할 때 굉장히 이건 대단한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몇 가지, 이게 정말 이건 대단한 제품이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특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문자였습니다. 이건 아이폰끼리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은 굉장히 저 통화를 할 때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가지고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물건을 주문하거나 뭔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폰의 매출에 있어서 앱스토어 매출에 있어서 거의 한 40%에서 절반 정도가 게임의 앱에서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기술 혁신 쪽에서 보면
이걸 일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했던 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 결과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조차도 자기가 만든 제품이 인간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잡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고, 길거리 가다 보면 횡단보도로 건널 때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거의 좀비 상태죠. 그래서 항상 결국에는 24시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0년 카카오 김봉수 장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가능성에 대한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 카카오톡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왜 카카오톡 사업을 시작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는 스마트폰이 미칠 영향력이 예측대로 흘러갔는데 우버의 등장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에 관련된 케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김봉수 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봉수 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IT 업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존재라는 것은 두 번의 말로문을 쳤던, 한 번은 한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했었고, 다시 게임 사업에서 나와가지고 메신저 사업,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성공을 했던 벤처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우버를 미국에서 타보고 이제 여기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버의 등장으로 모바일 혁명이 그간 온라인, 데이터, 디지털 쪽에 머물러 있던 것을 일거의 오프라인과 연결되는 그런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모바일 분음을 장악한 카카오 입장에서 온라인을 넘은 오프라인 확장, 즉 O2O는 엄청난 미지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카카오뱅크입니다. 처음에 2010년에 우리들은 우버가 나왔다라는 걸 그냥 참 이런 재밌는 모델이 나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끝났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귀국을 해서 오토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김봉수 장도 이 당시에는 은행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토 사업의 연장선으로 은행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은행과 비은행의 경계선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 사람, 김봉수 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비즈니스하는, 이 혁신하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이 우버를 보고, 스마트폰은 이 사람이 예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우버를 보고, 야, 이게 정말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했다는 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2010년에 했던 게, 김봉수 장이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오토 사업이라는 걸 고민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그 이제 모델을, 카카오 택시라는 모델을 한국이 이제 개발한 오토의 모델인데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이제, 은행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인공지능 쪽으로 들어와 있고, 카카오가 블록체인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이었던,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런 첫 계기가 이거였는데, 지금부터 2010년에 이 당시에 했던 그 초기의 발상이, 초기의 그 고민과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은행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그 일련의 연속성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건 놀라운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변화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지점이 없는 은행이라는 게 카카오뱅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P2P 대출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 대출. 그 전부 이제 인터넷을 경유해서 가능한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뱅킹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고요. 특히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확산하는, 비트코인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김범수 수장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저 같은 교수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일찍이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었고, 근데,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피자 특판을 샀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저게 오를 거다라든지,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가상화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게 투자의 대상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10만 원이 넘더니 10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1000만 원이 넘고, 비트코인이 거의 한 3천만 원까지 갔거든요. 최근에 다시 보니까 한 700만 원, 800만 원 선은 다시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을, 교수들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이건, 정부에 특히, 각국 정부에, 그러니까, 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에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특히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금융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 이건 뭐 여러분도 굉장히 고민하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나 챗봇이 들어와서 특히 이제 투자나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도입을 시작해서 이제 저는 테스트 단계라고 보는데 시작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뭐 카카오뱅크, K뱅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과 비금융이 이제 융합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의 전통적인 어떤 금융 산업이라는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은산 분리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비금융 쪽에서 금융으로 들어오는 그 P2P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이 아닌 쪽에서 금융으로 들어와서 전통적인 어떤 금융산업의 영역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고 특히 이제 결제 방식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QR코드가 또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맥도날드를 전원 그러니까 가게에 가면 보는 QR코드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위에 있는 사진은 자전거에 중국은 공유 자전거가 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도 QR코드를 붙여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바로 락이 풀리더라고요. 잠수가 풀리고 그걸 그때 자 그래서 중국에 이게 한 몇 년 만에 한 2년 만인가 오랜만에 중국을 갔었는데요. 몇 년 만에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했다가 햄버거 이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사람에게 주문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기계로 이렇게 ATM 같은 이런 기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문 대충 사진 보고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지막에 결제가 안 돼요. 결제가 왜? 얘네들은 전부 그 위챗이라고 하는 텐센트의 페이를 쓰거나 알리바바가 쓰는 알리페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 중국에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와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또는 계좌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조건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카드만 됩니다. 제 신용카드는 중국에서 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 중에서 제가 돈을 줘가지고 위챗이라는 웨이싱이나 위챗을 통해서 송금을 하게 만들었는데 송금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계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아무리 눌러도 이게 마지막까지 못 가가지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손들어서 점원한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웃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캐시로 현금으로 된다는 겁니다. 돈을 보여주면서. 근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결제가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중국은 QR로 아주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QR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혁신의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한 단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밟아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를 스킵하면서 점프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중국이 좀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결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쭉 이제 금융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은행은 소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예측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은행 뱅킹이라는 것들은 존재하겠지만, 이런 영역들이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경우에 뭐 P2B 대출이나 이런 형태의 다양한 대출이 이런 어떤 기능으로 쪼개질 거다. 그리고 즉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수신과 여신 이런 어떤 기능들조차도 쪼개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은행들이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도 새로운 카카오뱅크의 결국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지점체제, 본점과 지점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오프라인상의 구조를, 조직 구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부사하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전통적인 은행들 같은 경우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비톡인가요? 이걸 이제 쭉 들여다보면서 저도 이제 위비톡을 다운로드를 했는데, 위비톡이라는 것과 카카오톡 두 개를 이렇게 구조를 보면, 카카오톡은 정말 IT에 맞는 구조로 잘 사용자들이 쓰는 걸 정말 잘 즉 인터페이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위비톡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으로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에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놓쳐버린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3년에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온라인 게임의 진화와 아이템 거래의 미래에서 그때 제가 예측을 했던 게 가상화폐하고 가상경제에 등장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의 경제하고 연계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썼던 그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게임에 제가 이제 가상화폐와 가상경제에 대한 기본 구조를 어디서 제가 발견했냐면 게임에서 발견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그래서 게임에 이제 이게 아이템 거래라는 전체의 어떤 이 프로세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구조를 그 당시에 논문에 썼던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어떤 특성이 보이냐면, 카카오뱅크라는 구조, 즉 은행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즉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카카오뱅크의 구조하고 지금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빗썸, 이 구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그런 어떤 거래소, 이게 이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이런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자체를 그냥 애들이 뭐 장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체 구조, 예를 들어서 판매자하고 두 사람이 구매자가 존재하고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템 중개회사가 거기에 존재해가지고 이걸 중간에 거래를 매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템 중개회사가 은행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은행들에서 입금하는 걸 확인하고 출금을 요청하고 이런 기능들과 더불어서 놀랍게도 판매자하고 구매자들의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아이템베이의 CEO 대표에게 그걸 물어봤었어요. 당신네 회사가 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었던 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거든요. 이 판매자하고 원장 서버하고 구매자 서버, 이게 입출금 계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판매자나 구매자 이 사람들이 돈을 바로 출금 안 할 텐데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몇백억의 돈이 사고 팔고 하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대표에게 이자 초과했는데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이 거래자들이 자기 회사가 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를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언젠가 알게 될 텐데요. 농담으로 했었는데 이미 그래서 이런 어떤 은행과 거래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중복돼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우리나라는 2003년에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비트코인 이전의 가상화폐의 원료입니다. 가장 초기의 시발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 2008년인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어떤 아이템 거래요, 게임을 기반한 이런 아이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실제로 현실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걸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거래할 때 살 때 아이템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캐시가 아니고 사이버머니로 사게 되는, 여기까지 갔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거든요. 정부가 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불법인 상태에서 이 아이템 거래라는 모델은 가상화폐로 진화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돼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혁신들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말 게임을 둘러서 엄청난 혁신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e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싹쓸이 할 겁니다. 근데 e스포츠에 또 한 번 이제 국민들이 열광하겠죠. 근데 e스포츠를 만들어낸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e스포츠 자체가 산업 기반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e스포츠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는 것은 선수밖에 없습니다. e스포츠가 글로벌리, 이제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산업을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e스포츠가 또 재밌는 게, 플레이하는 사람도 e스포츠가 아니라, 시청자 e스포츠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e스포츠를 보고, 이 예능처럼 즐기는, 재밌어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금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더 나중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은 아까 제가 김범수 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기에 사고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카카오뱅크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우버를 타고 야 이거 어떻게 연구해보지, 이게 왜 시작됐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걸림길이 있었듯이 결국에는 향후 이제 10년 후에 과연 뭘 할 건가, 우리은행이 10년 후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또 금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게임은 새로운 어떤 게임은 새로운 미래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어입니다. 왜 그게 새로운 언어가 되는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젊은 세대의 보편적 문화입니다. 저희 세대 때는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당구장을 갑니다. 근데 지금의 한 40대 초반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젊은 아마 그럴 겁니다. 만나면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꼭 PC방 가죠. PC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학 다닐 때 뭐 당근 한 판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PC방 가서 롤 한 판 할까, 스타 한 판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쓰는 언어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은행에도 젊은 회원들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공유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조직 문화 때문에 표면에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게임이라는 게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의 빅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충격은 알파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어떻게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인공지능, 근데 알파고의 그 개발자가, 하사비스가 개발자가 게임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좀 보면서, 저는 인공지능 보면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그거였었습니다.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은 특히 서버를 기반으로 온라인 게임이라는 건 한국이 최고였는데, 지금도 최고고, 근데 걔네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쪽으로
즉, 인공지능이나 그런 어떤 발상은 그렇게 대단한 발상은 아닙니다. 게임에 있어서는 그 NPC라는 그런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NPC가 그 non-playable 캐릭터라고 해서 플레이어들에게 과제를 주는 퀘스트라는 걸 주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퀘스트를 NPC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콘솔 게임에 그게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콘솔 게임에서는 그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캐릭터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주 초보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그런 어떤 NPC라는 것들을 과제를 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허사비스 같은 개발자는 그걸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고도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즉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이제 가상화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알파고를 보면서 또 한 번 이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는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진화 형태를 가지고 기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게 인간과 인공지능이 혼재된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이슈는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제가 이제 강연을 하거나 이럴 때 10년 정도, 10년이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VR 기기를 쓰고 HMD라고 불리는 VR 기기를 쓰고 바로 접속해 들어오면 저하고 이런 형태에 다 앉아가지고 서로 이 강연을 하고 듣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VR 같은 어떤 구조로 가지게 되면 정말 하나의 인공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열하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몰입성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문명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게임이라는 게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우리 사회에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 두 개의 게임 용어로 이야기하면 두 개의 큰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종족과 게임을 하지 않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게임을 하는 종족이고 좀 나이 드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5개의 용어. 5개 용어 다 아는 분 손 들어오세요. 높이 들어오세요. 네. 이쪽도 은행, 이 봄생이 이 계통의 은행이라고 그러나요? 좀, 분명히 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 하시나요? 하나도 모르세요? 벌써 박정희 본부장님 몇 개 하시나요? 뭔가요? 롤이? 예, 맞습니다. 아까 5개 나왔다는 분 손 들어오세요. 네. 나머지 4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뭔가요? 예, 설명을 해주세요. 뭔가요? 예. 그 슈팅 게임이고 다크엘프는 각종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종족의 한 종류고요.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에서 만든 FPS 게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관심이 있어서 보고만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그러시군요. 네,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40입니다. 그러면 대학 시절에도 스타크래프트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98년에 대학교 입학해서 PC방 알바하면서 했습니다.
주변에 지금 마흔이면 굉장히 좀 나이가 좀 되셨는데, 지금 그 게임을 혹시 회원들하고 저희 부하들하고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 들어와서 한번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가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었고, 은행원들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하십니까? 분명히 상당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제가 있던 환경이 저보다 이제 고참들이 많다 보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스타를 하시면서 뭘 배우셨나요? 스타크래프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 하려면은 많은 연습과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좀 포럼 같은 데 들어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스타를 하실 때 어떤 종족을 선택하시나요? 테란 종족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혹시 부회장님 지금 대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테란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임이라는 게 새로운 젊은 세대의 용어라는 게 이런 걸 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간에 우리가 단절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이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 4년 정도, 4년, 5년 주기로 좀 세대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급격하게 바뀝니다, 지금. 근데 몇 년 됐나요? 제 지인의 아들 둘이 이제 게임 때문에 고민을 좀, 아들이니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애들을 불렀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랬는데, 그래서 대뜸 이제 게임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어떤 게임을 하니? 뭘 합니다. 어떤 종족을 쓰니? 직업이 뭐니? 그다음에 레벨이 어떻게 되니? 그다음에 경험치는 어떻게 되고, 주로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니? 이런 이야기 쭉 그 애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방송 PD였던 엄마인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걔들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 말 잘 듣고, 그다음에 게임은 절제해서 해라.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아저씨가 게임에서 지인을 만날 수 있게 데리고 가줄게. 왜냐면 저는 게임에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있어서 GM이 뭔지 모르시죠? 혹시 GM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분. GM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GM이 뭐의 약자인가요? 네, 게임 마스터입니다. 네. 게임 마스터를 GM이라고 합니다. 근데 GM이라는 것은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이 출현하고 그걸 심지어는 뺏을 수도 있고, 또는 불법적으로 게임하는 유저들은 GM이 감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락키가 그 아이디를 이 캐릭터가 게임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GM을 만나는 게 얘네들에게는 정말 아이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레이는 그런 어떤 경험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실 나이로는 꽤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만, 게임을 연구하니까 초중고 애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건데,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중학 초중고 애들 중에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게임을 못하면 친구 사이에서 배제가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왜 5개를 말씀을 드렸냐면, 게임을 아는 사람은 5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근데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에 양자 사이에는 루비콘 강이 흐르고 있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 강연할 때 제일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중고등학교 애들입니다. 걔네들은 정말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임하니, 어떤 애니메이션 보니 이러는데 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게임에 대해서 그 강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통하지 않죠.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게 경험제이기 때문에, 게임은 경험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경험제, 즉 샤넬5 같은 향수와 같은 경험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게임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특히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분을 삽으로 해서 한번 그 특강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인사고가로 게임을 하면 어떨까요? 한번 굉장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크래프트 성적으로 가지고 인사고가를 좀 해주거나, 아니 이제 그게 뭐 절반 농담만 아닌 게요. 게임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한번 논문이 나왔는데, 회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게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게임을 사용합니다, 교육에서.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가상의 환경에서의 불확실한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은 걸 게임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전략적 사고. 정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때로는 우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또는 열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략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략적 사고에 굉장히 적합한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것들을 고민해, 그리고 뭐 신입사원 뽑을 때도 저는 게임으로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만, 그 다음에 게임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게임은 태어날 때부터 1등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제 후발로 들어와서 캐치업을 해서 1등이 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근데 게임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혁신자였습니다. 한국이 게임과 서버 기술을 결합해서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산업이었습니다. NC소프트나 엑슨, 넷마블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글로벌 게임 회사들 중에서 리딩 회사들, 리딩 컴퍼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세계적인 어떤 게임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소니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일본의 굉장히 큰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뭐 닌텐도나 이런 데들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합니다. 한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산업의 형성 과정과 산업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이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육성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금융은 정부의 허가 산업이고 규제 산업이지만, 게임은 정부의 도움 없이,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지원 없이 탄생한 한국의 최초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의 CEO들은 정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은 게임 산업이 정말 전성기였던 2008년 이때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정부는 이제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정말 자생적이고 독자적으로 산업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민간 주도의 산업.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다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정부가 모델을 보여주고, 어떤 지원 정책을 통해서 유도하고요. 이건 게임 산업에서 통용이 되지 않고, 사실은 그건 정부가 이런 게임 산업 같은 이런 산업의 탄생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도 정부가 이거 만들어낸 산업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향후에 한국이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아까 이제 가상화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들어냈던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던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스포츠. e스포츠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동네 PC방에서 그 경품 걸고 이 사람들을 대전시키는 스타크래프트가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e스포츠 동네 PC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PC방과 옆에 PC방이 이제 대전을 했어요. 그다음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 지역에 동 단위의 PC방 대회를 했고, 구 단위의 PC방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게 더 나아가니까 전국 대회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게 초기에부터 진화했던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아이템 거래, 프리투 플레이하고 지금 많은 어떤 대부분의 게임에서 채택하고 프리투 플레이라고 부르는 게, 게임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은 공짜지만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모델이죠. 이것도 한국이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델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2005년, 6년에 미국의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나고 경험입니다. 미국의 게임 회사 조사를 갔었는데 사상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거였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현실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게임상의 재화를 돈을 사는 캐시를 주고 산다는데 왜 그들은 사는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가? 그냥 뭐 회사가 주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아이템을 구매하는 모델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게임사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건 참 특이하죠. 그래서 프리투플레이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모델입니다. 일단은 그 게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입한 제품을 무료로 쓰게 하고, 그리고 돈을 낼 사람은 아이템을 사고, 나머지는 굳이 돈을 안 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TM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쓰는 ATM을 그냥 공짜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럴 때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준다는, 이거 거의 유사할지 모릅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몇백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도 무상으로 쓰게 하는, 다만 아이템을 가지고 살 사람은 아이템을 사라는 이런 주의인데,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사는, 즉 1원이라도 결제하는 유저의 비율이 4.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돈을 1원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용자들에게 돈을 쓰게 해야 되는 em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95% 이상의 사용자가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는, 하지만 나머지 4.6%의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게임이라는 전체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95%가 기여하는 굉장히 특이한 모델입니다. e스포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e스포츠는 2008년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과정도 참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서 e스포츠회 가입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지역 지구가 2개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래서 어쨌든 막았다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규정을 바꿔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올해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선수들이 이게 참가를 하게 됐는데, 저게 다음 올림픽 정도가 되면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음 아시안 게임 정도가 되면 아마 이게 2022년 어딘가 중국의 북경인가 어디 아시안 게임일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범 종목을 거쳐서 정식 종목을. 그리고 e스포츠가 되면 롤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에서, 오버워치라는 이런 게임들에서 금메달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열광하게 되는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e스포츠의 글로벌 확산이 지금 놀랍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조 원, e스포츠 그 자체만의 시장입니다. 시청자 수는 약 2억 2천만 명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우리나라 e스포츠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나 또 슬픈 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또 이 부분입니다. 트위치라는 e스포츠가 아니라 게임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트위치 보시는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트위치는 게임 전용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아프리카 TV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트위치가 하루 시청자가 100만이고요. 아마존이 10억 달러 인수했는데 아마 트위치가 조금 더 지나면 유튜브하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압도적인 많은 시청 시간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트위치는 결국에는 즉 이 중계라는 플랫폼은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아프리카 TV라든지 판도라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주도권, 즉 방송이라는 플랫폼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e스포츠 전체에 대한 즉 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중국이 주도권을 줄 겁니다. 그래서 e스포츠에 있어서 중계나 방송 쪽은 미국이 플랫폼을 가지게 될 거고 미국이 세계 시장을 즉 e스포츠 중계에 대한 것들은 시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장이라든지 운영은 그런 부담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아마 주게 될 거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선수입니다. 근데 선수가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15등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상화폐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참담한 마음인가요? 좀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진화시켜놨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성과는 글로벌적인 시장 지배력은 미국과 중국이 가져가거든요. 참 뭐라고 말했으면 좀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2017년 동영상 시청자 수만을 보게 되면 이제 e스포츠와 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만 시장 규모가 대략 한 6억 7천만 명 정도 게임 동영상 시청자 수. 그러니까 이건 e스포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시장 규모가 5조 뭐 이 정도로 좀 봅니다. 슈퍼데이트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e스포츠라는 것은 미국의 프로농구나 프로야구를 능가하는 엄청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e스포츠가 무엇보다도 지금 진화해서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리 e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능 방송, 무한도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1박 2일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e스포츠 게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유튜버라고 우리가 또 스트리머라고 부릅니다만 누가 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즉 진행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이건 이제 아까 제가 트위치 같은 경우가 유튜브와 경쟁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브는 시장에서 아마 TV 같은 전통적인 방송 시장을 잠시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 시장이 유튜브가 만약에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따는 순간에 아마 지상파는 아마 순정이 끊어질 겁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또 공략하고 들어오는 게 트위치입니다. 근데 그 트위치 같은 그런 형태의 방송을 가장 한국에서 먼저 했었고 가능성이 컸던 게 아프리카 TV였는데 아프리카 TV는 아쉽게도 글로벌 못 갑니다.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e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미국의 NFL이라든지 MLB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상에 경기장을 가지고 가는 경기 이런 굉장히 큰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가 모여야 되고 관중이 모여야 되고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e스포츠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건강을 이루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국내냐 해외냐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스포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게임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컬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게임이 금융을 접수하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6년에 은행들이 헤매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그들의 친구를 불러들이고 새로운 컨텐츠를 연동하고 결제를 유도하고 이런 일들은 모두 게임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게임 은행들이 앱을 출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앱을 어떻게 쓰는지를 저는 은행들이 모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앱이라는 것은 결국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상품인데, 플랫폼인데, 그걸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게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상품별 연동, 가상화폐 기반 핀테크, 고객관리의 증식 등은 게임사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에 기반한다. 게임의 노하우와 금융이 융합할 새로운 기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미래의 은행은 가상 비즈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아직 은행들이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지금 게임이 금융을 접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카카오뱅크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눈으로 이 비즈니스를 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즉 게임이라는 은행이라는 게 향후에 가상의 공간 내에서 또는 가상 지금 이제 점포가 존재합니다만 가상 비즈니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가상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가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가 되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커뮤니티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같은 이런 어떤 실제적인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이런 기반으로 현재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게 제도권으로 오래지 않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게임사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게임이 반대로 금융으로 들어올 때 미래의 금융에 가장 잘 맞는다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은행이라는 것도 정말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될 건데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는가 유저들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이라는 것은 정말 변덕이 심합니다. 심지어는 아이템을 사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게임 내에서 취약심도 있고요. 뭐 사기도 있고 그리고 해킹도 있고요. 온갖 일들이 정말 발생합니다. 금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어떤 커뮤니티가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 커뮤니티가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 혹시 이제 들으셨겠지만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왔던 게 1998년입니다. 20년 된 게임입니다. 20년 된 게임이 지금도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저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플레이하다가 일부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게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이게 2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하나가 누적 매출이 지금 한 거의 한 6조에서 7조 가까이 됩니다. 게임 하나를 개발해서 20년 동안 6, 7조에 가까운 매출이 있고 앞으로도 그게 10년을 건재할 겁니다. 근데 그 기반이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올 것인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의 친구를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게임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게임에 대한 노하우들은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가 특히
이 플랫폼 쪽으로 커뮤니티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2016년에는 게임이 반대로 금융으로 돌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은행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게임에서 쓰여야 될 것은 하나의 가상의 비즈니스로서의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가상 비즈니스로서 게임. 그 말씀 드렸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은행이라는 것도 금융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향후 플랫폼 기반으로 어쨌든 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단지 뭐 수신과 여신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의 인간의 삶 속에 금융이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게임, 이것도 은행이 굉장히 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 이거 또 중요한 게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게임입니다. 게임은 태어날 때부터 국격이 없습니다. 네, 은행은 태어나는 순간 지금까지는 국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국격을 무너뜨린 게 비트코인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든지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150개의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국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고 인종과 국가를 가리지 않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도 결국에는 글로벌 사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글로벌로 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성, 즉 가상의 비즈니스로서 플랫폼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이 네 가지 특성을 지금 게임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은행 같은 금융 쪽에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핵심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